사실 이제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의 책에 제가 그 원고를 다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출간되기 직전에 좀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프롤로그, 이 책의 시작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일반 독자분들이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고 메시지가 조금 명확하게 들리실 수 있을까. 저는 단순히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메시지로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우리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치욕의 역사가 또 반복되지 않으면 말씀드리는 게 가짜 명분이 그 힘을 알고 맞아요. 뭐 최소 100을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중국이. 그래서 등소평이 해보라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 전쟁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소련이 어떻게 같은 공산주의 나라인데 그렇게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미국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산권에서 뼈아픈 교훈이잖아요. 거기 역사를 많이 공부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중국이 초안전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혹시 소련의 역사로부터 뭐를 배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중국이. 그래서 등소평이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미국이랑 척지지 말고 맞아요. 뭐 최소 100년인가요? 뭐 그때 네. 좀 힘을 길러라. 네. 시진핑한테 그렇게 뭐 시진핑이 아니지만 중국 지도자한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힘을 기르는 과정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인해 전술로. 사실은 무기와 정말 정면 돌파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게 사회 깊숙이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가짜 명분이 필요한 거고 진짜 목적이 있다 말씀드리는 게, 가짜 명분이 겉으로는 너무나 괜찮아 보이고 말이 되는데 싶은 이야기로 들어오는데 그 뒤에는 칼을 숨기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이 24가지 전법으로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게 됐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역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의 책에 제가 원고를 다 써놓고 마지막에 이제 출간되기 직전에 좀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프롤로그, 이 책의 시작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일반 독자분들이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고 메시지가 조금 명확하게 들리실 수 있을까. 저는 단순히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메시지로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우리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치욕의 역사가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는 이 중국의 초안전 24가지 침공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응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치욕의 역사가 어떤 거죠? 그 치욕의 역사가 사실 이제 프롤로그에 있는데 19세기 말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었죠. 그 사이 약 20에서 3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을 제가 책의 프롤로그에 썼는데, 당시에 19세기 말에 패권국은 누구였나요? 대영제국이었죠. 해상권을 갖고 있었던 대영제국, 영국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도전국이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우리나라 옆에는 누구 있었죠? 당시에 지금은 중국이지만 청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근데 러시아가 해상권이 대영제국한테 도저히 안 되니까 유럽 쪽이랑 이 동남아시아 밑에 쪽은 다 막혔고 태평양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루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군사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해상을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 열어서 한반도를 이용해서 그쪽부터 루트를 열으려고 대한제국을 많은 회유와 많은 이제 활동을 했죠. 우리나라를. 당시에는 고종이죠. 네, 고종이죠. 근데 이제 대영제국이 그거를 이제 받고 간파했고, 대영제국이 대한제국에게 러시아와 경제적인 거래는 하되 군사적인 그리고
체제, 정치적인 친밀감은 갖지 말아라. 거리 둬라. 서한을 수차례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그레이트 소위 게임이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제국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영제국 입장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 제국이 대한제국의 한반도에 군사를 대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누가 되겠습니까? 표적이 일본 제국이고, 일본 입장에서 그걸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대영제국이 1885년도에 거문도에 군함을 배치합니다. 이것을 어떤 또 역사학자들은 뭐 국토 침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영제국은 패권국, 도전국의 도전을 막기 위한 패권국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고. 자, 그래서 2년 동안 배치를 해놓고 보는데, 자, 그렇게 딱 군함을 배치하니까 이제 또 해상이 막히지 않습니까? 해상권으로는 도저히 대영제국한테 안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기획한 게 바로 이 시베리아 철도인 겁니다.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군사물자를 보내는데 해상으로 안 되겠으니까 철도로 보내자. 그래서 1891년부터 착공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철도가 착공된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철도가 착공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쪽 태평양 쪽에 러시아 군의 힘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 그래서 그때부터 대영제국이 이거를 대응을 하는 하나의 이 동아시아 쪽에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이 안 움직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일본 제국에게 제안을 한 거죠. 일본 제국에게 금융과 자본과 군함과 기술을 지원할 테니까, 자, 너희가 한반도에 군사 주둔시켜서 러시아 제국을 어느 정도 견제해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일본 입장에선 기회지 않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그 밑으로 넣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만주벌판까지가 군사적 완충지대고요, 한반도까지가 군사적 전방 방어선입니다. 한반도까지가 일본 입장에서는 최전방 방어선이요, 방어할 수 있는,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일본 제국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결국에 조선시대가 이 청나라의 뭐였죠? 거의 속국의 개념이었어요. 정말 슬픈 역사지만.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러시아 제국이 내려오는 거 어느 정도 저거 하려고 대영제국이랑 같이 지원받아서 한반도에다가 우리 군사를 좀 주둔시키겠다. 이거 어느 정도 방어해야 되니까. 근데 청나라가 흔쾌히 들어오십시오 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안 된다고 했을 거고. 그래서 발생된 게 바로 1894년 청일전쟁입니다. 청나라를 치죠. 그래서 승리했죠. 근데 그때 중국의 배상금을 받았고, 전쟁으로 승리했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배상금 받았고, 그 다음에 금융과 군함 기술 지원까지 다 합해서 당시에 일본 제국의 GDP의 7배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한 거예요. 일본 제국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말 저는 역사적 패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외교적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관 파천이 벌어졌죠. 자, 이렇게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승리하고 한반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는데, 대영제국이 딱 봤는데 아관 파천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영제국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다. 러시아까지 올라가야겠다가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만주벌판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영제국은 해상권의 패권을 갖긴 했고, 물론 군사력도 셌지만 뭔가 만주벌판 육지전의 부담감을 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자, 너희가 청일전쟁 통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잖아. 우리가 비슷하게 또 지원해줄게. 그리고 군함을 좀 더 위에 가서 그 뒤에 방어해줄게.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토벌하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빨리 진행돼야 됐던 게, 제가 아까 전에 뭐가 건립되고 있다고 했어요. 시베리아 철도가 착공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개통되기 시작한 게 190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개통돼서 이제 물자가 오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빨리 진행이 됐었고, 실제로 그래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과 러시아의 러일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승리를 했죠, 일본이. 그리고 한일합병이 언제 일어났죠? 1910년에 일어납니다. 자, 이게 약 15에서 20년, 2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정말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 팩트니까. 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러시아 제국이 한반도에 부산에다가 군함 놓고서 러시아군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일본이 그 다음부터 위험하다는 관점. 저는 일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영제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를 다 틀어막았는데 대한제국이 말 안 듣고 러시아랑 계속해서 정치적 군사적 밀접함을 유지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는 해야 되니까 이쪽을 세계 패권 국가로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일본 제국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 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 외교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었던 게 여러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에 외교의 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현재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모습 말씀 넘어가기 앞서서 한국에서 역사 배우는 걸 좀 대표님 방금 설명하신 역사랑 좀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역사 배울 때 일본이 침략 야욕을 갖고 한반도를 그냥 먹으려고 점령했다. 그냥 그것만 얘기하지. 물론 그 전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런 러시아와 영국 간의 어떤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펼쳐지는 체스 게임, 뭐 어떤 그랜드, 어떤 전략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그런 국제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야지. 아, 일본이 그때 왜 청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또 왜 러시아와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좀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그런 부분을 전혀 맥락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일본에 대한 적개심만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침공했어. 그러니까 일본 나쁜 놈이야. 그냥 그것만 배우게 되니까요. 사실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논리라고 저는 봐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을 다 열어놓고서 뭔가를 가르치고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하는 토론의 장과 교육의 장이 아니라 누구 하나를 악마화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학생에게 세뇌시키고자 하는 교육 시스템, 교육 교과서. 저는 이것을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일본 제국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못났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흐름이 국제 정세가 그 당시엔 이랬었고 그때 당시엔 못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했죠 많이. 부족했죠. 예, 나라가 많이 약했죠. 고종의 리더십이 형편 없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비껴갔잖아요. 만약에 그때 러시아 제국과의 선을 어느 정도 긋고 그 당시에 패권국가의 대영 제국과의 좀 더 친밀한 어떤 동맹 관계 혹은 조금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스탠스를 취했다면 또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또 그것도 결국에 만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지 모르니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 상황에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19세기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흡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뭐가 다른 거냐? 지금의 패권국은 미국이고 지금의 도전국은 중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일본은 또 있고 또 그 당시에 대영 제국과 일본 제국의 우호적인 관계처럼 지금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강력한 미일 동맹을 더 강건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 정권이 애매모호한 스탠스와 오히려 친중 성향의 스탠스를 더 취하고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그리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가 저는 너무나 비슷한 것 같다. 지금 미국과 한미동맹을 더 강건히 해도 지금 중국의 이 야욕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난제가 너무 많은데 지금 중국과 더 밀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정책들 그 안에 굉장히 큰 어젠다가 바로 이 기후 어젠다입니다. 결국에 이 녹색 정책 모든 게 친중 정책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완전히 다 틀어막았고 녹색 카르텔에 들어가는 자금을 다 막았고 녹색 기후기금과 그 다음에 유엔 산하 66개국 정확히 말하면 31개 기구가 유엔 산하고요. 35개는 비유엔 산하 기구인데 그 66개 기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기후 어젠다를 핵심으로 다루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 이 명분과 녹색 본진과 녹색의 자금줄 이 세 개를 한 번에 행정명령으로 다 붕괴시킨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행정부가. 그런데 그 기조에 완전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막대한 혈세를 수십조의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다. 저는 이게 150년 전에 대한제국이 대영제국을 등지고 러시아 제국과 군사적, 정치적 친밀감을 형성했던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저는 굉장히 큰 우려감에 이런 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로.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눈치 게임을 하고 있죠. 미국에 줄 섰다가 또 서는 것 같이 보였다가 또 중국 쪽에 가서 딸랑딸랑거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과 미국이 함께 해상 훈련을 했었잖아요. 그때 원래 한국도 거기 같이 참여해서 국군도 참여해서 한미일 공조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뻔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거를 비토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해군은 참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뭐 미국 그 전투기들이 중국 그 카디스 쪽으로 이렇게 비행하러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국 그 국방부가 항의 성명을 냈었잖아요. 왜 그렇게 도발하느냐, 중국 쪽으로 도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외교 마찰로 빚어지기도 했었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서 우리는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다. 전투태세를 위해서 누구의 뭐 한국 정부에 눈치 볼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점점 결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삐걱거리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미국과 더 강력한 동맹국으로서의 그 의지를 다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상황에서 반대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15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 저희가 대화 나눈 것처럼 15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이 좀 달라졌으니까 체급이 많이 올라갔다. 체급이 많이 올라갔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그 대영제국이 대한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 현재 미국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냐.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선배 세대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뤘고 근데 왜 도대체 이산화탄소를 악마하냐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체급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그때와는 좀 다른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이렇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녹색 어젠다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딱 제 강의 한 번 들으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 녹색 어젠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고 설득이 되세요. 넘어옵니까? 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쉽게 어떻게든 하려고 기후정도 쓰기도 했고 또 최근에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분들이 여론이 어떤 이야기를 정말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저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설명을 할 때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저의 스스로가 좀 발전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게 좀 느껴져서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부터 바꿔가려는 건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 결국 이거 바꾸려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뭘 바꿔야 되는 건데 사실 제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그 인물들 거기에 있는 세력이 결국에 이 녹색 어젠다에 중국이 배후에 있고 그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클린텍 코리아와 이동엽 대표와 박석순 교수가 이야기해도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려우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깨어났으니까 그리고 클린텍이라는 기구가 네덜란드에 있고 전 세계 40개국에 2,000명의 과학자가 있으면 미국에는 CO2 코얼리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또 재단이 있고 거기는 미국 오일머니가 후원을 하는 큰 이제 녹색 사기를 규명하는 기구입니다. 그 두 기구가 같이 이 녹색 사기를 규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런 행보를 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해외에서 그런 석학들과 함께 이미 그런 판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통해서 거꾸로 한국에 와서 그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도권에 있는 정책 기반자들과의 미팅이나 어떤 브리핑이나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바꿔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빨리 고쳐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세요. 그런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이해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저는 되게 기뻐요. 이분이 이 강의와 저의 메시지를 듣고 이 전체 이 상황에 대해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계시구나라는 게 되게 뿌듯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로부터 바꿔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바꿔가는 방법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꾸로 국제적으로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이 되는 거고요.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되면.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 말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체급이 좋아졌다면 자생적으로 나라 자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해결은 하고 마지막에 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국제적 외교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완전히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국제적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으로 그렇게 일을 풀어가는 건 제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국제적 망신에 당하는 꼴은 못 보겠어서 제가 안 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으로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길은 맞는데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협상의 달인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정권,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봤을 때 역대 미국 전체 행정부 중에 협상의 달인 중에 달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줘야 돼버리면, 저는 국제적 망신 당하기 싫어서고, 너무나 퍼줘야 될 게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인 거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퍼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국가의 주권이라는 게 있고, 전 세계적인 세계 경제 강국이고, 미국과 파트너가 되는 거고, 앞으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그저 미국의 도움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문제를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최소한 여론은, 최소한 대중들은, 그리고 최소한 모든 녹색 관련자들은 아니더라도 그 관련자 안에서 양심선언하는 몇몇의 전문가, 그룹, 세력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우리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한국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가는 데 도움을 달라. 그래야 국제적 위상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야 협상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우리는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뭐라고 해야 되죠? 국가적 손실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제가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제안을 주세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할 게 아니라 지금 클린텔 본부 가서, 거기서 저기 네덜란드에 본부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전체 대사님들이 모이십니다. 그리고 박석순 교수님은 정기적으로 가세요. 거기에 이동엽도 빼고 가서 지금 현재 클린텔의 총회장님이 바슬라프 클라우저 전 체코 대통령이십니다. 체코 대통령 만나서 그 동유럽과 유럽의 그 지도층 만나서 한국의 상황 설명하고 영어로 브리핑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공감대 형성해서 아시아에서 한국만큼은 바꿔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경제적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또 미국 가서, 미국 시어터 컬리전 회장님이 박석순 교수니까 또 막역한 사이입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시어터 컬리전 가서, 워싱턴 DC 가서 거기에 있는 수뇌부들과 대화하고, 한국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국의 채널에 누구와 얘기해야 될지, 진짜 미국의 미국 행정부에 있는 관련 전문 인력들이라면 한국의 기후에너지부나 그다음에 환경부나 이 전체 녹색 정책을 관리하는 그 핵심 멤버 친구의 채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게 빠르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한다는 꼴인데, 저는 그것만은 하기 싫어서 제가 그런 제안을 주시는 분한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올해 내가 어떻게든 왕성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전 세계적인 사기가 한국만 못 깨어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 안에서 양심선언해서 우리가 뜻을 함께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이 갖춰지는 것까지는 제가 만들고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을 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